일본 해의 비밀, 한국이 절대 말하지 않는 해저의 진실 해저 1000m 아래 1945년에 침몰한 군함의 선체에서 한 장의 문서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입니다. 일본 정부의 기록에도 한국 정부의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는 그 문서에는 배에 탑승한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망자 수와는 수백 명이 달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 한 척이 가라앉으면서 수백 명의 존재 자체가 역사에서 지워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는 지금도 해저에 있습니다. 온전히 아무도 열지 않은 채로. 왜 두 나라 정부는 그 선체를 공식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동해라고 부르고 일본이 일본해라고 부르는 그 바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이름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름 논쟁 아래 수심 2000m가 넘는 차가운 어둠 속에 잠든 것들이 있습니다. 침몰한 군함들, 수십 년간 바다 밑에 버려진 핵폐기물,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되찾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 지도책에는 나오지 않고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매주 찾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아닙니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 비밀입니다. 우키시마마루.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1945년 8월 22일 해방된 지 불과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일본 해군 함정 우키시마마루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조선인 노동자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일본 오미나토항을 출발했습니다. 배에는 수천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토 인근 마이즈루항에 입항하던 순간 원인 불명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배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수백 명이, 어쩌면 수천 명이 수장됐습니다. 여기서 섬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망자 기록과 한국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희생자 수 사이에는 수백 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 한 척에 몇 명이 탔는지조차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숫자를 이야기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일본 측은 미군이 설치한 기뢰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생존자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본 장교들이 먼저 구명정에 올라탔습니다. 이 말을 수십 년간 품고 살았던 생존자들이 이제 한 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두 나라의 정치적 합의 속에서 조용히 묻혀왔습니다. 그 배는 지금도 교토 앞바다 해저에 잠들어 있습니다. 선체 조사는 결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배를 열면 진실이 나옵니다. 그 진실이 어느 쪽에 불편한 것인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키시마마루의 이야기는 이 바다가 품은 비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더 오래된, 더 깊은 곳에 잠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주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잠깐, 이 바다가 도대체 어떤 바다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왜 이곳이 이토록 많은 비밀을 품을 수 있는지가 납득됩니다. 이 바다의 면적은 97만 8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한반도 전체 면적의 4배 반에 해당합니다. 평균 수심은 1684m인데 가장 깊은 곳은 일본 분지의 3742m까지 내려갑니다. 이 깊이를 실감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8849m입니다. 이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은
그 산을 절반쯤 집어삼킬 수 있는 깊이입니다. 이 바다는 지구상에서 매우 이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저에는 세 개의 거대한 분지가 있습니다. 울릉 분지, 야마토 분지, 일본 분지입니다. 이 세 분지는 마치 거대한 욕조 세 개가 나란히 놓인 것처럼 각각 독립된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지들이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바다 안에서 들어온 것은 쉽게 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바다에는 동해 고유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동해 고유수,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오직 이 바다 안에서만 순환하는 특수한 심층 해수입니다. 산소 농도가 극도로 높고 바깥바다와는 완전히 다른 순환 체계를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바다는 자기만의 폐쇄된 순환계를 가진 거대한 자급자족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이 폐쇄성이 양날의 검이 됩니다. 들어간 것이 나오지 못한다는 뜻은 오염물질도 나오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바다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시작됩니다. 1993년 한 가지 사실이 전 세계에 폭로됐습니다. 소련, 즉 구소련이 수십 년에 걸쳐 이 바다에 핵 폐기물을 투기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체된 원자력 잠수함의 원자로 액체 핵 폐기물, 방사성 고체 폐기물이 바다 밑에 버려졌습니다. 투기된 핵 폐기물의 규모는 전 세계 어느 해역보다도 컸습니다. 18척의 원자력 잠수함 원자로가 이 바다 어딘가 해저에 지금도 존재합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냉전 시대 내내, 그리고 냉전이 끝나고도 몇 년이 지나도록 이것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다 소련이 붕괴하고 내부 문서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처음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보는 뉴스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 바다의 이름을 두고 외교 분쟁을 벌이는 동안 그 바다 밑에는 냉전의 잔해인 핵 오염물질이 수십 년째 조용히 녹아 있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이름 싸움 아래에는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핵 폐기물 이야기는 적어도 1993년에 폭로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해저에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열리지 않은 금고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의 금고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둘러싸고 지금도 두 나라 정부와 무수한 이해관계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905년 5월 27일. 이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세계 해군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해전 중 하나가 이 바다에서 벌어졌습니다. 러일 전쟁의 클라이맥스, 스시마 해전이었습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발틱 함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함대 중 하나를 극동으로 보냈습니다. 거의 3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양을 건너 마다가스카르에서 몇 달을 보낸 끝에 극동 해역에 도착한 함대는 지쳐 있었고 보급도 부족했으며 선체에는 녹이 새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스시마 해협에서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이 이끄는 일본 연합 함대와 마주쳤습니다. 전투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러시아 함대는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38척 중에서 도주에 성공한 배는 단 3척이었습니다. 이 승리로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고 도고 헤이아치로는 동양의 넬슨이라고 불리며 신화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명실공히 일본의 내해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전의 승패가 아닙니다. 전투가 끝난 뒤 이 바다 밑에 무엇이 가라앉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함대의 기함 중 하나였던 드미트리 돈스코이호. 이 배에는 스시마,
해전에서 치명상을 입고 울릉도 인근 해역까지 이동한 뒤 자침 스스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배는 현재 울릉도 동쪽 해저 약 400m 아래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는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둘러싸고 하나의 이야기가 생겨났습니다. 드미트리 돈스코요가 침몰할 당시 러시아 황실의 금괴가 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150조 원.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150조 원에 달하는 금괴가 해저에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한 해 국방 예산이 약 50조 원 안팎입니다. 해저에 잠든 금괴가 그 3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전설로만 남았다면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2018년에 한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신일그룹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드디어 드미트리 돈스코이오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금괴의 존재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돈이 몰렸습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께서 이미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기였습니다. 수천억 원이 피해를 입었고 관계자들은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전설을 그토록 쉽게 믿었다는 것, 그리고 실제 해저 조사가 얼마나 어렵고 불투명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 보물선 논란에 대해 왜 그렇게 조용할까요? 금괴가 없다면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만약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왜 그 누구도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하거나 허가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두 정부가 조용히 있는 데에는 금고에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드미트리 돈스코요가 침몰한 자리에서 멀지 않은 해저에는 우키시마마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배가 품고 있는 비밀은 단순히 금괴나 사망자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이 바다의 해저가 그토록 복잡한 지정학적 게임판이 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나라 정부가 지금 가장 신경을 곤두쓰고 있는 것, 그것은 배 안에 있는 금이 아닙니다. 배 위에 있는 땅이 품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바다 밑에서 타오르는 얼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타오르는 얼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울릉도 인근 해저에 거대한 에너지 자원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2000년대 초반에 확인됐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이것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인 메탄이 저온 고압 환경에서 물 분자와 결합해 고체 형태로 굳어진 물질입니다. 생김새는 얼음처럼 하얗습니다. 그런데 이 얼음 덩어리에 불을 붙이면 타오릅니다. 그래서 불타는 얼음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한국은 이 매장량이 한국 전체가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에 해당한다고 추정합니다. 30년치 에너지가 해저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이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울릉분지, 그리고 울릉도 주변 해역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는 독도가 있습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방영 몇십 킬로미터 해역의 배타적 경제수역, 즉 EEZ가 겹치는 구역에 이 자원이 위치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한 나라가 자국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바다에서 경제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이제 이름 논쟁이 단순한 이름 싸움이 아니라는 게 더 명확해집니다. 동해냐, 일본 해냐의 문제는 어느 나라의 해양 영토 개념이 이 바다에서 우선하느냐를 상징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 결정은
실제 자원 개발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에 바다 이름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가 에너지 개발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과 외교의 세계에서는 그게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명칭은 주권의 표현이고 주권은 자원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2020년에 국제수로기구, 전 세계 해양의 이름과 경계를 관리하는 국제기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다의 이름을 이름 대신 숫자로 표기하는 새로운 표준 S130을 채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도 일본도 아닌 그냥 숫자로 바다를 구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얼핏 중립적인 해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십 년의 한국 외교적 노력이 이름도 없는 바다라는 방식으로 종결됐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원을 지금 누가 주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한국과 일본만이 아닙니다. 이 바다는 지정학적으로 훨씬 복잡한 무대입니다.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의 군사적 존재감은 이 바다 밑에서도 분명합니다. 소련이 투기한 핵폐기물만이 러시아의 흔적이 아닙니다. 냉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바다 깊은 곳에서 미국, 일본, 러시아의 잠수함들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잠수함들이 왜 이 바다를 좋아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다에는 따뜻한 스시마, 난류와 차가운 리만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 있습니다. 조경수역, 온도가 다른 두 해류가 만나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는 경계 지점입니다. 이 온도 경계면은 음파를 굴절시키고 분산시킵니다. 수중 음향 탐지 장비, 즉 소나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잠수함이 들키지 않고 숨기에 이만한 환경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바다의 특정 수역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음향 이상 현상이 반복적으로 보고됩니다.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선들이 이 구역에 접근했을 때 선박의 전자장비에 이상이 생겼다는 증언들이 존재합니다. 이 바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겹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간입니다. 해저의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경제 전쟁, 침몰 군함들이 품고 있는 역사적 진실의 행방,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전략적 가치,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덮여 있는 핵 오염의 그늘. 한국과 일본이 이 바다의 이름을 두고 싸우는 동안 정작 해저에서 벌어지는 진짜 전쟁에 대해서는 두 나라 모두 조용합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어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바다의 가장 조용한 목격자들. 수십 년째 이 바다에 몸을 담그며 살아온 사람들이 직접 느끼고, 보고, 기억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바다의 변화는 어떤 과학 논문보다도 구체적이고 충격적입니다. 한 여성이 평생 동안 같은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16살에 처음 물속에 들어갔고 75살이 될 때까지 거의 매일 잠수했습니다. 그 세월이 60년에 달합니다. 그녀는 수중 탐지 장비도, 음파 측정기도, 위성 데이터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다가 병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는 몸으로 알았습니다. 어릴 때는 물속에 들어가면 눈을 뜨기가 힘들었어요. 물고기 떼가 너무 많아서요. 그녀가 기억하는 바다와 지금 그녀가 들어가는 바다는 같은 좌표에 같은 물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울릉도의 해녀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제주도 출신이었던 이 여성들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울릉도로 건너와 이 바다에 몸을 맡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주 바다보다 울릉도 바다가 더 거칩니다. 하지만 한번 이 바다에 익숙해지면 다른 바다로는 못 가요. 이 여성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바다의 해저 지형 변화를, 생물종의 이동을, 수온의 미묘한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해 왔습니다. 그녀들의 몸이 일종의 정밀 측정 도구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측정 도구들은 무엇을 감지하고 있을까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해녀들 사이에서 공통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따뜻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깊이 20m, 30m 아래 심층수의 온도 변화를 그녀들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온도 변화와 함께 해저의 바위에 붙어 있어야 할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복, 소라, 성게, 해삼, 이 바다에서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밥상에 올라온 것들이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어업 자원의 감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바다 생태계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의미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동해의 수온 상승 속도는 전 세계 평균 해수 온도 상승 속도의 2배에서 3배에 달한다고 연구자들은 분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감이 오지 않으실 수 있으니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지구 전체가 1도 오르는 동안 이 바다는 2도에서 3도가 오르는 셈입니다. 마치 지구 전체가 미열 감기라면 이 바다는 고열로 누워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고열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다 사막화입니다. 해조류가 사라지고 석회조류만 남아 바닥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 즉 갯녹음이라고도 불립니다. 갯녹음, 해저 안반이 새하얀 탄산칼슘층으로 덮이면서 해조숲이 사라지고 생물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는 현상입니다. 동해 연안, 특히 울릉도와 독도 주변 해역에서 이 현상은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지금 등장해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 건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다 사막화가 진행될수록 어업이 불가능해집니다. 어업이 불가능해지면 이 해역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사라진 바다는 더 이상 삶의 공간이 아니라 순수한 전략적 자원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략적 공간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국가들이 다툽니다. 달리 말하면 이 바다의 생태 붕괴는 지정학적 권력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항상 더 강한 쪽이 채웁니다.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바다가 온도만 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다의 산소 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해 고유수, 아까 설명했던 이 바다만의 특수한 심층수를 기억하십니까? 이 고유수의 산소 농도가 수십 년 전과 비교해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산소가 줄어든다는 것은 심층의 생명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해저 2000m, 3000m 깊이에서 살아가는 심해, 생물들의 서식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다에는 소련이 투기한 핵 폐기물이 해저에 있습니다. 18척의 원자력 잠수함 원자로가 바닥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 폐기물이 가라앉은 바다의 산소 농도가 줄어들고 수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연결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 어떤 공식 기관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핵 오염 투기국인 러시아도 어업 피해를 입는 한국과 일본도 이 두 현상의 상관관계를
정면으로 조사하려는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조사하지 않을까요? 세 나라 모두 이 바다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책임이 명확해지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상을 해야 하면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르는 척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바다는 조용히 아파갑니다. 해녀 할머니들은 압니다. 물속에서 손이 닿는 바위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거친 질감을 가져야 할 바위가 미끈미끈해졌다는 것을, 그것은 갯녹음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각을 어떤 위성 데이터도 이만큼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층이 있습니다. 생태 변화라는 이 조용한 비극 옆에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 비극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이 바다 위를 떠도는 유령 선박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운전하지 않는 배에 닷도 없고 항법 장치도 없고 살아있는 선원도 없는 배들이 이 바다를 가로질러 일본 해안에 닿습니다. 그 배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이 바다의 또 다른 현재 진행형 비극입니다. 5명이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회의를 공식 기록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외부에 전달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해를 둘러싼 환경협력 협상에서 실제로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한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때로는 북한까지 포함하는 이 바다의 이해관계자들은 공개 외교 무대에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면서도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입을 다뭅니다. 그 침묵이 합의처럼 보일 때 진짜 의심이 시작됩니다. 이 바다에서 가장 기묘한 현상 중 하나는 유령선입니다. 매년, 때로는 한 해에 수백 척이 일본 해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배는 낡은 목선입니다. 닷도 없고 기관도 꺼져 있습니다. 갑판에는 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실 안에 사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살아있지 않은 듯 사람들이. 이 배들은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왜 이런 배들이 이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을까요? 북한의 경제적 압박이 극도로 심화된 이후 어민들이 더 먼 바다로 나가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연안 자원이 고갈되자 국가가 어민들에게 더 깊은 바다, 더 먼 해역까지 나가 할당량을 채우라고 압박합니다. 충분한 연료도, 안전 장비도, 기상 예보도 없이 이 바다 한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이 폭풍을 만납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는 이 바다의 해류를 타고 일본 쪽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령선들에 대해 한국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일본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작 그 배를 보낸 나라인 북한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각각의 보도 태도는 각 나라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일본은 이 사건들을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다루려 합니다. 한국은 민감한 대북 관계 때문에 보도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북한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바해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바다는 그들의 이름도 삼켰습니다. 유령선의 문제가 이 바다의 현재라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이 바다의 가장 복잡한 지정학적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세 나라가 이 바다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각각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에게 이 바다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있어야 할 바다입니다. 동해라는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한국의 역사 문서에 동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기록에서입니다.
2000년 동안 그 이름으로 불려온 바다를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나라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을 때의 감각. 한국인들에게 그것은 영토 상실보다 더 오래된 기억의 강탈처럼 느껴집니다. 그 감각이 이름 논쟁을 이토록 끈질기게 지속시키는 힘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름 논쟁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동안 정작 이 바다의 해저에서 진행되는 자원 탐사와 군사적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는 놀라울 만큼 제한적입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매장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좌표와 규모, 그리고 현재 어느 나라가 어느 해역을 탐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름은 싸우지만 자원은 조용히 경쟁합니다. 일본에게 이 바다는 무엇입니까? 전략적 완충지대입니다. 태평양 쪽에서 미국의 군사 동맹에 묶여 있는 일본으로서 이 바다는 러시아와 북한이라는 잠재적 위협 사이의 방어선이기도 하고 동시에 경제적 활동 공간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이 바다를 일본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명칭의 고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바다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관념이 응축된 단어입니다. 이 바다가 일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일본은 이 바다에서 일종의 심리적 주권을 유지합니다. 그 심리적 주권이 실제 정책에, 어업권 협상에, 군사 배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에게 이 바다는 무엇입니까? 출구입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주요 기지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이 바다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스시마 해협을 지나야 합니다. 냉전 시절 소련이 이 바다 깊은 곳에 핵 폐기물을 투기하고 원자력 잠수함을 배치하고 해저 지형을 집요하게 연구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다는 러시아의 전략적 생명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 나라가 각각 다른 이유로 이 바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는 서로 다른 지점에서 충돌하면서도 특정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놀라울 만큼 일치된 침묵을 유지합니다. 핵 폐기물 투기의 현재 영향에 대해서, 침몰 군함 선체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바다에서 지금 이 순간 진행되는 군사 활동의 규모에 대해서 이 집단적 침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누가 그 침묵의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질문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지정학적 게임을 뒤에서 작동시키는 구조 말입니다. 한국, 일본, 러시아 각각의 정부 내에는 이 바다와 관련된 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소수의 집단이 존재합니다. 군사정보 담당자들, 에너지 자원 개발 부처의 핵심 관료들, 그리고 양자 외교에서 이 바다 문제를 실무적으로 다루는 협상팀들. 이들은 공개적으로는 서로 상대국을 향해 날을 세우지만 물밑에서는 자국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이 거래의 흔적은 조각조각 드러납니다. 1993년 핵 폐기물 투기 사실이 폭로됐을 때 러시아는 더 이상의 투기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투기된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 오염 범위 조사, 피해 보상에 대한 협의는 사실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비용을 이유로 소극적이었고, 한국과 일본은 러시아와의 다른 외교적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핵 폐기물은 그대로 해저에 있고, 누구도 공식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다의 비밀이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대대적인 음모가 아닙니다. 각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조용히 교차하면서 아무도 불편한 진실을 공식화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부르는 외교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 명확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둠으로써 각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 기술입니다. 이 전략적 모호성의 가장 극명한 사례가 바로 우키시마마루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배의 침몰 원인과 정확한 희생자 수에 대해 일본은 미군 기뢰에 의한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가족들은 50년 넘게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도 이 배의 선체에 대한 완전한 공식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현대 기술로 해저 40m에서 60m 사이에 있는 이 배의 선체를 조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잠수사가 직접 들어갈 수도 있는 깊이입니다. 원격 조종 수중 카메라로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한 달 안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배는 아직도 열리지 않은 차에 해저에 있습니까? 그 물음 앞에서 두 나라 정부는 어떤 이유로든 이 배를 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남습니다. 배를 열면 진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나오면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책임이 명확해지면 그 책임을 둘러싸고 외교적 균형이 무너집니다. 두 나라 정부에게 우키시마마루의 침묵은 위험한 것을 건드리지 않기 위한 일종의 안전핀입니다. 그러나 이 안전핀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생존자들의 나이는 이미 90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이 배회가 열릴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이제 마지막 기회를 향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은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시간은 항상 침묵을 지속시키려는 쪽의 편입니다. 이 바다의 비밀들, 그리고 그 비밀들을 유지하는 구조에 대해 이제 우리는 윤곽을 그렸습니다. 지리적 진실에서 시작해 해저에 잠든 역사적 비극으로 이어지고 그 비극 위에서 작동하는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그물망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바다가 단순히 과거의 비밀을 품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미래를 결정하는 전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2018년 여름 한국 주식시장이 잠깐 멈췄습니다. 정확히는 투자자 수만 명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한 회사가 발표했습니다. 울릉도 근처 해저 400m에서 러시아 제국의 전함을 발견했다고. 그리고 그 전함 안에 금괴가 있다고. 얼마나? 150조 원어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50조 원이 얼마나 되는 돈인지 감이 오십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한 해 동안 쓰는 예산이 약 500조 원 수준입니다. 그 3분의 1에 달하는 금괴가 바다 밑에 잠들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해저 400m 아래 침묵 속에서 그 배는 113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드미트리 돈스코이호입니다. 러시아 제국 해군 최강의 순양함 중 하나였고 1905년 스시마 해전에서 일본 해군에 맞서 싸우다 침몰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함대의 패배는 세계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소국 일본이 유럽의 열강 러시아를 받아 위에서 격침시킨 최초의 사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역사적 충돌의 잔해가 울릉도 해저에 지금도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가 보물찾기 모험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물선이 어떻게 사기 도구로 변하는지, 그리고 왜 두 나라 정부가 이 배의 진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를 꺼리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일그룹이라는 회사가 2018년에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탐사 성과를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코인 가격이 치솟는 동안 정작 해저에서 인양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회사 관계자들은 줄줄이 구속되었고 150조 원짜리 금고에는 단 하나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기라는 것은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사기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왜 수만 명의 투자자들이 금고의 이야기를 믿었을까요? 그것은 그 이야기가 완전히 허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드미트리 돈스코이오는 실제로 울릉도 근처에서 침몰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제국의 전함이었습니다. 금괴가 실려 있었다는 소문은 1905년부터 시작되어 100년이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핵심에는 이 배의 선체가 완전히 조사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도 불가능했고 그 불가능한 부정이 환상을 살려두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층이 드러납니다. 잃어버린 유산의 문제입니다. 드미트리 돈스코이오가 침몰할 당시 함장 레베데프는 적에게 항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배를 침수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무엇이 실려 있었는지는 공식 기록이 불완전합니다. 러시아 제국 해군의 기밀 화물 목록은 혁명과 전쟁을 거치면서 일부가 소실되거나 기밀 분류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연방 국방부 아카이브에는 이 배의 화물에 관한 문서들이 존재한다고 연구자들은 말하지만 그 내용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러시아 측에서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군사 기밀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배에 실제로 상당한 가치의 화물이 있었다면 그 화물의 소유권 문제가 즉시 발생합니다. 러시아의 것인지, 인양에 협력한 한국의 것인지, 영해에 해당하는 수역의 주인인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이 바다의 영유권 분쟁과 즉각적으로 연결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 배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 바다를 둘러싼 여러 나라의 법적 권리 주장이 복잡하게 충돌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선뜻 이 배의 뚜껑을 열려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각자에게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드미트리 돈스코이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배의 진짜 비밀은 금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비밀은 이 배가 왜 정확히 그 지점에서 침몰했는지, 그리고 그 침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스시마 해전의 공식 기록에는 드미트리 돈스코이오가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스스로 침몰을 선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함장의 명령으로 침수된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제국 해군의 전술 교본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전함을 스스로 침몰시키기 전에 중요한 화물은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표준 절차였다고 말합니다. 화물을 적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화물은 침몰 전에 어디로 갔습니까? 해안에 내려졌습니까? 아니면 다른 배로 옮겨졌습니까? 아니면 선원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갔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승무원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문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배는 400m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배의 이야기가 왜 2018년에 갑자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까요? 왜 하필 그 시점이었을까요? 당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문제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이 바다 해저에 잠든 러시아 전함의 보물 이야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특정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 중 하나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탐욕스러운 개인들의 범죄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이해관계의 그물망 안에서 작동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물선 담론을 활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었고, 그 세력과 연결된 정치적 맥락이 있었습니다. 수사는 이 부분에서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배의 진실을 밝히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국 정부의 공식 탐사 승인, 러시아 정부의 협조, 그리고 두 나라 모두 불편하더라도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정치적 의지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배가 아직도 열리지 않은 이유입니다. 잃어버린 유산의 이야기는 금괴를 둘러싼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은 진실입니다. 113년 전 이 바다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디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모두 이 바다 해저에 봉인된 차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기이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드미트리 돈스코요만이 이 바다에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시마 해전에서 침몰한 러시아 함선은 모두 30여 척에 달합니다. 전함, 순양함, 구축함, 보조함들이 이 바다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배들 각각에 무엇이 실려 있었는지, 그 배들의 선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녹슨 철갑 사이로 해초가 자라고 포신 위에 산호가 피어납니다. 100년 전의 전쟁이 해저에서 천천히 자연의 일부가 되어가는 동안 그 안에 남아있는 것들은 조용히 이 바다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드미트리 돈스코이오의 금괴가 있든 없든 이 바다 해저에는 그 어떤 금보다 더 비싼 것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발견되었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5년 부산의 한 민간 연구자가 오래된 일본 해군 문서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해군성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정식 경로로 입수한 것도 아니었고 일본 정부가 공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래된 창고에서 찾아낸 서류 묶음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 바다에서 진행된 특정 군사 작전과 그 작전과 관련된 선박의 화물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물 내역에 적힌 숫자가 연구자의 손을 떨리게 했습니다. 이 연구자가 누구인지, 그 문서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 문서의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문서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문서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채 어딘가에 있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역사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왜 그 문서들은 공개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이 이 대목의 핵심입니다. 먼저 우키시마 마루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1945년 8월 24일, 일본 패전 열흘 뒤입니다. 교토 마이즈로 항구로 가야 할 이 배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교토 앞바다
마이즈루만 입구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배는 침몰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망자 수는 519명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탄 승객이 얼마나 됐는지조차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본 해군 기록에는 약 3,7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생존자들과 한국 유족 측의 주장에 따르면 탑승 인원은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어떤 증언에서는 7,000명에 달한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의 차이가 왜 중요합니까? 3,700명 기준에서 519명이 사망했다면 생존율은 비교적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제 탑승자가 더 많았다면, 그리고 사망자가 수천 명에 달했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일본이 패전의 혼란 속에서 강제 동원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생존자들 중 여러 명이 폭발 직전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일본 장교들이 먼저 구명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탈출구가 잠겨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증언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증언들이 모두 사실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증할 수 없는 이유는 배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해양 조사 기술로 수심 40m에서 60m 사이에 있는 이 배의 선체를 탐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잠수사가 직접 들어갈 수도 있는 깊이입니다. 원격 조종 수중 카메라로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한 달 안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70년이 지나도록 이 배는 공식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미 사고 원인을 조사했고 미군 기뢰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입장은 서로를 향해 책임을 넘기면서 70년 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기밀문서 해제 제도에 따르면 일정 기간이 지난 공문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일본 해군성 문서 중 일부는 아직도 기밀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이 존재한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합니다. 전쟁 패전 이후 80년 가까이 지난 문서가 아직도 기밀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문서들이 공개될 경우 어떤 파장이 생길지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간단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키시마마루 희생자 유족들의 법적 투쟁은 수십 년을 이어왔습니다.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는 부분적인 승소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핵심 청구는 계속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시효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불충분한 이유는 배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바다에 봉인된 증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증거가 없으니 소송이 안 됩니다. 소송이 안 되니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사할 방법이 없으니 증거가 없습니다. 완벽한 원환입니다. 그리고 그 원환 안에 갇혀 있는 것은 70년 이상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층이 있습니다. 우키시마마루에 탔던 사람들은 강제 동원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탄광과 군수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배에 타게 된 것은 일본이 패전하면서 이 사람들을 귀환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귀환 과정의 기록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강제 동원 전체의 규모와 실태에 관한 공식 기록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 수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숫자 차이는 지금도 엄청납니다. 한국 측 연구에서는 수십만에서 100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합니다. 일본 측 공식 통계는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 숫자 차이의 일부는 우키시마 마루와 같은 배들의 기록이 불완전하거나 소실되거나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기록이 없으니 숫자를 다툽니다. 숫자를 다투니 배상 규모도 다툽니다. 그리고 그 다툼은 이 순간에도 양국 관계의 핵심 갈등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대목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우키시마 마루의 선체가 실제로 조사된다면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생각해 보십시오. 유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 소지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날 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증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폭발이 내부에서 일어났는지 외부에서 일어났는지를 배의 구조물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탈출구가 잠겨 있었는지 아닌지를 자물쇠와 경첩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 배가 열리면 70년간 이어진 두 나라의 가장 첨예한 역사 논쟁 중 하나가 결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배의 진실이 두 나라 정부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이유입니다. 어느 쪽이 옳든 결과는 현재의 균형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 균형 아래에서 이제 이 바다에 가장 강력하게 현재와 연결된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금괴도 아니고 역사적 기록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바다 해저에 있는 어떤 물질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이 바다의 패권이 완전히 재편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물질의 이름은 불타는 얼음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부릅니다. 메탄 가스가 얼음 형태로 압축되어 해저의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 조건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불을 붙이면 타오릅니다. 얼음이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 해저에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울릉도 인근 해저에서 확인된 메탄 하이드레이트 매장량은 한국이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천연가스에 해당한다고 연구자들은 추정합니다. 3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부터 30년 뒤, 그때까지 한국이 쓸 가스가 이 바다 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불타는 얼음의 지리적 위치가 핵심입니다. 울릉도 인근이라는 것은 독도와 인접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독도를 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느냐가 이 자원에 대한 탐사권과 채굴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독도 분쟁이 왜 그토록 격렬한지. 이것은 작은 바위섬 하나를 둘러싼 감정적 민족주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섬의 방형, 수백 킬로미터 해저에 수십조 원어치의 에너지 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게임이 외교 무대 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규칙 중 하나는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봉인된 증거는 우키시마 마루의 선창에만 있지 않습니다. 봉인된 증거는 이 바다 해저 곳곳에 있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탐사 결과에 정확한 좌표와 규모, 러시아 핵 폐기물 투기 지점의 현재 방사능 수치, 소련 시대 원자력 잠수함 원자로의 현재 상태, 이 모든 것이 이 바다 아래에 있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하고 공개적인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바다는 비밀을 삼켰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리고 그 비밀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 바다를 둘러싼 세계의 지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의 비밀과 현재의 침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바다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아무도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그 비밀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의 가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여 년 전 그가 남긴 진술 기록은 이 바다의 이름을 둘러싼 외교 교섭의 가장 어두운 이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바다를 둘러싼 이름, 싸움이 단지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 하나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해저 자원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권과 군사적 주도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지는 크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 남자는 2000년대 초반 국제수로기구, 전 세계 바다의 이름과 경계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유엔 산하기구의 협상 과정에 한국 측 실무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내용을 특정 인물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특정 인물이 누구였는지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외교 협상에서 상대방의 전략을 미리 알면 어떻게 됩니까? 협상은 게임입니다. 상대가 다음에 무슨 패를 꺼낼지 알면 이미 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 진술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협상 전날 밤, 그 남자의 휴대전화에는 수신 전화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중전화를 이용했습니다. 제네바의 어느 골목에 있는 공중전화였습니다. 그 공중전화에서 약 12분간 통화가 이루어졌고, 다음날 협상 테이블에서 일본 측 대표단이 제시한 카드는 한국 측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왔습니다. 이 남자의 가장 가까운 동료,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가 왜 그렇게 긴장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협상 당일 아침, 그는 평소와 달리 넥타이 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들어가기 직전,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물건 하나를 찾지 못해 가방 안을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그 작은 물건은 그의 첫 번째 딸이 태어났을 때 아내가 준 은으로 된 열쇠고리였습니다. 15년 동안 그는 그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협상의 결과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제수로기구는 2020년 이 바다의 이름을 특정 국가의 명칭으로 표기하는 대신 숫자로 대체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S130이라는 코드로 이 바다는 이름 없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아닌 방식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십 년간 지속된 일본해 표기의 관성을 뒤흔들지 못한 결론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그 협상 이후 실무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의 공개적인 활동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팔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했는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팔았던 것은 협상 전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바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즉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에 관한 내부 조사 결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배신의 진짜 비용입니다. 한 사람이 판 것은 외교 게임의 카드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바다 해저에 무엇이 있는지에 관한 지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산 사람들은 지금도 이 바다의 자원 경쟁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더욱 불편한 층이 있습니다. 이 남자의 배신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지 개인의 탐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더 큰 구조의 일부였을까요? 이 바다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그물망은 두 나라만의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지나는 군사잠수함의 항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세력들도 있습니다. 외교 협상에서 정보를 흘리는 것은 역사적으로 늘 있어온 일입니다. 하지만 이 바다와 관련된 정보 유출이 더 심각한 이유는 그 정보가 단지 외교적 승패를 넘어 해저 자원의 향방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바다의 해저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는 앞으로 수십 년간의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의미합니다. 그 열쇠고리는 이후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디테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탐문 기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큰 배신은 항상 작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바다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했습니다. 봉인된 기록들, 열리지 않은 배들, 그리고 팔린 비밀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수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바다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바다 해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경주의 결승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결승선을 먼저 넘는 자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 지금부터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 바다의 해저 조사에 참여했던 연구팀의 일원이었습니다. 팀 전체가 비공개 협약에 서명했고 그녀는 그 협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2019년 암 진단을 받은 뒤 그녀는 처음으로 입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을 인식할 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 그것은 25년 만의 첫 인터뷰였습니다. 조명 아래 그녀의 손은 잔잔히 떨렸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직접 봤습니다.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했을 때 저는 왜 우리 팀이 침묵을 요구받았는지 처음으로 납득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데이터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불타는 얼음,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떠올려 보십시오. 울릉도 인근 해저에 한국이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있다는 것. 하지만 그녀가 말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은 그 숫자가 공개된 수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이 실제로 측정한 매장량 추정치와 이후 정부 발표에 담긴 수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측정 오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장비는 정밀했습니다. 수치를 낮춰서 발표하기로 결정한 것은 과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그녀는 직접적인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규모가 그대로 공개됐다면 이 바다를 둘러싼 모든 협상 테이블이 즉시 뒤집혔을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생각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증언이 사실인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이 증언은 단독 진술이며 검증된 문서로 뒷받침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증언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자원 개발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바다에 관한 정보가 이상할 만큼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 해역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탐사 결과를 상당히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이다 반도 앞바다의 탐사 결과, 도카이 지역의 해저 지형 데이터, 시추 결과 수치들이 국제 학술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즉 동해 쪽의 한국 측 데이터는 그에 비해 현저히 적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탐사 자체가 덜 이루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탐사 결과의 공개 범위가 의도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일까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다의 수온은 지난 50년 동안 섭씨 약 1.5도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 해수 온도 상승 속도의 2배에서 3배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이 유지될 때만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수온이 올라가면 이 물질은 녹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그 안에 갇혀 있던 메탄가스가 대기로 빠져나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약 80배 강력합니다. 80배라는 숫자를 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산화탄소 문제를 걱정하는 수준의 80배가 넘는 강도로 이 가스가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바다 해저에는 그 가스가 한국의 30년치 에너지 소비량을 초과하는 규모로 고체 상태로 눌려 있습니다. 수온이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먼 미래의 가상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 바다에서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해저 메탄 방출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는 동해 고유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 내부에서만 순환하는 독자적인 심층 수계입니다. 이 물은 산소 농도가 놀랍도록 높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동해 고유수가 지구 전체 해양 순환 시스템에서 하나의 지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작은 폐쇄형 바다가 자체적인 순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양 변화를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반영하는 측정소 역할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바다의 현재 상태를 보면 지구 전체 해양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해 고유수의 산소 농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측정 가능한 수준의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바다가 천천히 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층의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가 질식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마지막 말이 기억납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다의 비밀은 결국 감출 수 없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침묵을 지키는 동안 바다는 이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인터뷰를 한 지 6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이 모든 이야기가 연결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름 분쟁, 침몰한 배들, 봉인된 문서들, 팔린 비밀들, 그리고 수온 상승과 녹아내리는 불타는 얼음. 이것들은 각각 분리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바다를 놓고 인간이 저지른 모든 것들이 이제 자연이라는 가장 강력한 심판자 앞에서 하나의 청구서로 합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바다의 진실은 인간들이 침묵으로 봉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는 기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배는 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낮춰서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탄이 녹아 대기로 올라오는 것은 기밀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산소가 줄어드는 것은 외교 협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지금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자신의 비밀을 스스로 열고 있습니다. 바다를 부르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태평양 연안의 오래된 항구 도시들에서 먼 바다로 배를 보내는 사람들은 그 바다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거칠고 예측할 수 없지만 결국 모든 것을 품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바다는 그 어머니가 아무것도 토해내지 않은 채 안으로만 삼키고 있는 바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분노였습니까? 두 나라 정부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진실을 봉인해 온 것에 대한 슬픔이었습니까? 우키시마 마루 해저 선창에서 아직도 이름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아니면 두려움이었습니까? 녹아내리는 해저의 얼음이 품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금부터 세 가지 미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명성의 미래입니다. 만약 이 바다를 둘러싼 국가들이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키시마 마루의 선체가 열리고 침몰한 러시아 함선들의 화물이 확인되고 메탄 하이드레이트 매장 데이터가 완전히 공개된다면 처음에는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외교적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진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봉인된 증거 위에 세워진 현재의 균형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것입니다. 투명성은 그 균형을 더 단단한 기반 위에 다시 세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현상 유지의 미래입니다.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서는 기밀로 남고, 배는 열리지 않고, 데이터는 제한적으로만 공개됩니다. 이 경우 가장 강력한 쪽이 결국 유리합니다. 정보 비대칭 속에서 이 바다를 둘러싼 자원 경쟁은 계속될 것이고, 약한 쪽은 계속 불리한 조건에서 게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이 바다 자체는 점점 더 빠르게 변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이 먼저 말하는 미래입니다. 이 미래에서는 인간의 선택과 무관하게 이 바다가 자신의 비밀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수온이 임계점을 넘으면서 해저 메탄이 대규모로 방출됩니다. 동해 고유수의 산소 농도가 생존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이 바다의 생태계가 붕괴합니다. 그 시점에서 이름이 일본해냐, 동해냐의 문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현실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느 나라 편을 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옳고 그름을 단정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다에 대해 충분히 묻고 있습니까? 이름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은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묻는 것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져야 할 책임과 직결되는 질문입니다. 119년 전 드미트리 돈스코이호의 함장은 적에게 배를 넘기느니 스스로 침몰시키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배는 지금도 400m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배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70년 전 우키시마 마루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이 바다의 수면이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그 수면. 우리는 아직 그들의 숫자도 정확히 모릅니다. 25년 전 한 여자가 데이터를 보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25년 만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습니다. 바다는 이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 문제라고. 그리고 그 소리는 지금도 이 바다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해저 2000m 아래에서 천천히 메탄 기포가 올라오는 소리로, 100년 된 철갑 위에서 해류가 지나는 소리로, 그리고 이름을 두고 싸우는 인간들이 미처 듣지 못하는 이 바다 자체의 긴 한숨으로. 여러분이 이 바다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이 바다는 그 이름보다 먼저 존재했고 우리가 사라진 뒤에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바다가 미래에도 지금처럼 살아있는 바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 바다의 어떤 비밀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드미트리 돈스코이호의 열리지 않은 선창이었습니까? 25년 만에 카메라 앞에 앉은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까? 아니면 녹아내리는 불타는 얼음이었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바다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비밀을 품고 있다고 알려진 바다. 그런데 그 바다의 이름조차 수십 년 동안 지도마다 다르게 표기되어 온 바다. 그 바다 해저 3000m 아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일. 그 이야기는 이 바다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훨씬 더 깊게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